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2일 새벽 모의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 모임이 있었죠. 첫 토론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왜 대선 후보로 뜨게 되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 분석은 그동안에 언론에서 해준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공정, 정의, 상식,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무너뜨린 그 가치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자기 브랜드화했다. 그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게 일종의 찬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찬스를 잡는데 성공을 해서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대선 후보 지지율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다냐? 이런 부분도 어제 당연히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그 토론회의 제목 자체가 대통령의 가능성과 한계입니다. 그럼 거기서 지적된 한계는 무엇이 있을까? 그런 부분을 언론이 좀 소홀히 다룬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저의 견해, 이것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거기서 나온 거는 이제 진중권 교수가 기조발제자니까 그런 거죠. 공정, 정의, 상식, 이거를 윤석열 전 총장이 여야, 그러니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댔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선점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이고, 김민전 경희대 교수 같은 경우는 법치주의 후퇴에 대해서 가장 크게 저항한 상징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으로 꼽힐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그럼 단점, 한계, 이런 부분을 진중권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법적, 형식적 공정이 무너진 덕분에 대권 후보 반열에 올랐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조국 사태 이면에 깔려있던 사회적 분노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응답할 때 진짜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틀린 얘기는 아니죠. 조국 사태 이면에 깔린 사회적 분노, 그런 것들이 결국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빠 찬스 쓰고 엄마 찬스 쓰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2030, 특히 젊은 층이 거기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낀 것이요. 그리고 그러면서 분노를 했는데, 자, 그러면 그 젊은 층들의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답을 대선 후보라면 내놔야죠. 그것이 옳은 방향이든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 방향이든 간에 내놓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없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걸 이렇게 일반론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토론자로 나왔던 김태규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료로서 인생 대부분을 보낸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관료로서 기관의 수장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정치가로서 지도자를 하는 건 다른 문제다. 현신 정치를 맡으면 새로운 도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당연히 새로운 도전을 받겠죠. 그런 도전이 없다면 벌써 대통령 누구나 다 되게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를 어제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한계가 너무 평면적이고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제 제가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저희 같은 현장 정치 무기자를 오래 한 사람들이 꼽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도전의 한계, 그거는 과연 무엇일까? 그거는 과거에 제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고건 전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의 현실 정치에서 부딪힌 문제, 벽,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와 유사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고건, 반기문, 이런 사람들의 그 도전사, 그리고 좌절사,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거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가장 큰 한계는 현재의 지지율에 대한 신기루적 현상, 이런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불신, 또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 이런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의 반사이익을 가지고, 이게 등장하는 신인이 늘 누리는 혜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진영 논리로 본다면 보수층,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보수층 지지, 이것도 대부분 다 윤석열 전 총장이 흡수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정치에 실망한 중도층, 정말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어 하는 중도층, 이것도 상당 부분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아니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지금 민주당 소속의 대권 후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론조사 같은 데 보면은 응답자 중에 나는 어디 지지자다. 그 사람들 중에 뭐 이재명 지지가 몇 프로고 그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윤석열 지지가 몇 프로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분석표에 보면. 그러면 대개 민주당 지지자의 한 85% 정도가 이재명과 이낙연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65%, 7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또 일부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이재명, 이낙연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민의힘 지지자다고 그래서 국민의힘 그 언저리에 있는 대권 후보만 지지하는 건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제일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곳,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사람이 제일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곳,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곳은 바로 민주당 지지층이고,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5 내지 70%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중도층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이 얘기는 곧 자기들 윤석열 전 검찰총장만의 고정 지지층이 아직은 유동적이다. 이런 부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그 대선 주자들은 고착화되어 있다, 지지가.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 고착화되지 않았다. 이것은 장점도 될 수 있지만 뚜렷한 한계도 될 수 있다. 왜 그러냐? 앞으로 이제 자기 진영을 선택할 때 또는 연대 세력을 선택할 때 이 지지층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새로 모아지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지층이 너무나 유동적이다 하는 게 한계로 꼽히고 있고요. 또 하나의 한계는 지금까지 검찰개혁이나 검찰 분야, 수사 분야, 뭐 공정, 정의, 뭐 이런 분야에 관해서는 헌법정신 이런 분야에 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입장 때문에 지금 대선 주자 반열에 상위에 올라가 있는 것인데 그 외에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이 외에 자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외교 문제, 통일 문제 뭐 이런 것들 줄줄이 사회 문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경제, 그러면 경제 중에서 뭐 복지 분야, 그러면 자 복지 중에 뭐 현금 복지가 중요하냐. 당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그 얘기를 했더군요. 이재명 지사 현금 복지, 그거보다는 기회의 복지가 훨씬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그것도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경제 이슈, 그 다음에 정치 외교 이슈, 그 다음에 사회 이슈, 뭐 예를 들어서 젠더 갈등 문제에 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이다 라고 얘기할 경우 그에 동의하는 사람은 윤석열 지지로 흡수가 되겠지만 그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또 지지층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슈들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는 순간 지지층은 요동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입장을 아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밝히지 않았죠.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층 그 언저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이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사회 각 이슈에 대한 입장이 나올수록 이제 지지층은 더해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직과 자금 문제입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이건 뭐 모든 정치인들이 겪고 있는 또는 부담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우선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입당한다고 한다면 조직과 자금 문제는 일거에 해소됩니다. 그렇죠? 뭐 국고보조금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조직이 있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일거에 해결되는데 제3지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야 뭐 국민들한테 펀드레이징 해서
그걸 가지고 뭐 문재인 후보도 그랬고 과거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 대선 조직이라는 건 대선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일이죠. 돈이 뭐 그냥 한두 푼 뭐 2, 300억 가지고 뭐 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500억, 1000억 뭐 이런 단위가 돼야 가능합니다. 그 조직을 가동하는데 아무리 돈이 안 든다고 해도 사무실 얻어야 되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원 비용만 해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개인이 감당한다는 거 불가능하죠. 펀드레이징? 글쎄요, 펀드레이징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뭐 아마 1, 200억 단위의 펀드레이징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펀드레이징은 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과거에 보면 제3지대에서 대선 출마를 도모했던 사람들이 대개 대선이 임박하면 단일화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그냥 맥을 못 추고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로서 대통령이 된 사람 없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바로 조직과 자금력. 그래서 뒷심을 끝까지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이런 점이 이건 이제 제3지대로 갈 때 그런 것이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과의 갈등. 이게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또는 그 수사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사가 가혹하다. 너무 가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본인의 설명, 해명 또는 일각에서 태극기 세력 같은 데는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인의 그 과거 수사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요. 지금 지지층 중에 상당수가 빠져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했다는 것이 윤석열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를 스스로 허문다? 그렇게 되면 어이구 저 사람도 결국 정치판에 와가지고 다 기존 기성 정치권에 물들었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과는 안 할 거라고 보고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으로 인해서 본인이 정당한 법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고충을 겪은 사람들은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위로의 말씀 뭐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가능하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면 그건 뭐 사과가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전 총장은 과거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사면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깔끔하게 그 내년 대선 전에 뭐 올해 연말 성탄절 특사라든가 뭐 이런 때 사면을 해준다면 그거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기 대선 주자들은 이 사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는 걸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언급하기 쉽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화합 차원에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해주겠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표에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오히려 표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본인이 수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섣불리 입장 발표를 했다가 그것이 역풍을 맞을 소지도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정밀하게 체크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대목이다. 이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부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그야 당연히 사면에 대해서 본인이 풀어야 할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고 사면은 정치적인 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면 사면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 그게 이제 저희의 느낌입니다. 또 하나 어찌 보면 이게 가장 큰 부담일 수 있는데 바로 검증입니다. 말이 좋아서 검증이죠. 과거에 김대업 공작 뭐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기양건설 뇌물 의혹 이걸 제기했던 민주당의 서른 의원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까지 갔었죠. 그런데도 감옥 나오고 나서 지금 지역구 바꿔서 국회의원 됐습니다.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 문제,
장모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죠. 물론 이게 이 대부분이 다 결혼하기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거는 해명에 나서야 되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부인이나 결혼하기 전에는 장모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남이죠.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까지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된다? 저는 이거는 우리 그 유권자들이 그런 부담을 윤석열 전 총장한테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압도적 다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괜찮은데,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김대엽 공작 같은 겁니다. 김대엽 공작 같은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방어가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과거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 이런 것들을 아무리 그 한나라당이 방어를 하려고 해도 방어가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럴듯하게 와서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번에 바로 한동훈 검사장 사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똑같습니다. 그거 완전히 거의 조작 아닙니까? 이동재 기자와 대화했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디에도 검언유착의 흔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그게 어떻게? 그거는요, 그냥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아니, 기자가 열심히 취재해서 지금 뭐 한 건을 잡으려고 한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친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겠네. 그거하고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가지고 아직도 우기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근데 그것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 정치의 세계인데, 어찌 보면 이게 가장 큰 본인의 극복 과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뭐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저는 보다 더 현실적인 한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